부동산 가치가 도대체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학원은 그 오전반하고 오후반이 그 현격히 그 수업에 있어 차이를 보이네요. 야간반은 좀 시끌시끌합니다. 좀 사람들이 시끌시끌하고, 오전반은 되게 조용하시네요. 이렇게 조용하시고. 자, 거기 보시니까 160페이지 보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부동산 가치의 결정이다. 이렇게 할게요. 자, 부동산 가치가 도대체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 어차피 부동산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예컨대 어느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를 구입할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면 살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팔려는 물건이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어쨌거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 재화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얘 같은 경우는 공급을 늘리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린다는 얘기죠.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가치가 결정됩니다. 물론 가격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의 일치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 부동산 시장, 다시 말하면 수요 공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요,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걸요,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성 요인. 자, 요거는 우리 이제 다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수요와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을 얘기합니다. 수요라든가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들, 요걸 부동산 가치예요, 발생 요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그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 놓은 게 바로 발생 요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맨 먼저 유용성이다. 유용성이라는 게 이 부동산이 인간에게 주는 어떤 만족감 같은 거 있죠. 이거를 효용 혹은 만족감 이런 걸요, 유용성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단지 근처에 호수공원 같은 게 들어왔다. 아주 쾌적한 공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죠. 그죠? 그럼 이런 건 서로 막 살려고 하겠네요. 여기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는 반드시 뭐라고요? 유효 수요가 돼야 됩니다. 구매력을 갖춘 수요만이 실질적으로 수요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과적으로 뭐 수요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희소성이다 해서, 희소성이 물건이 부족한 정도를 희소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는 뭐 그 물건을 이용하려는 사람에 비해서 어느 정도 물건이 부족하냐 이런 걸요,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용하려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양에 비하여 물건이 부족하냐 남아도냐 이런 거 있죠. 이걸요 상대적 희소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뭐 공급을 결정한다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성이다. 요거는 물리적 실체가 옮겨 다닌다. 그게 아니라 권리의 이전 정도가 어느 정도 자유롭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는 한 3년 동안 전매를 금지시켰다. 못 팔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예 그 공급을 못 하네요. 이것도 이제 공급을 결정한다 해줄게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수요 공급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형성 요인. 형성 요인은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요인들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데가 한 요 정도 된다고 치자. 그리고 요 동네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요때 우리나라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걸 뭐라 하냐면 일반적 재요인 이렇게 해줄게요. 뭔 요인이라고요? 일반적 재요인이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우리나라에는 모든 부동산은 팔 때 양도세를 2배로 중과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준다는 얘기죠. 이걸요 일반적 재요인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요, 요거를 지역 요인이다 해줄게요. 지역 요인. 예를 들어서 요 지역에
예, 원래는 대학교가 없었는데 서울대가 여기 들어오기로 했다. 그럼 이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서울대는 너무 크네요. 그래. 어떤 고등학교가 들어오기로 했다. 그러면 이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거 뭐라고요? 이거를 지역요인이다 해줍니다. 원래 지하철이 없었는데 요 지역으로 지하철이 통과하기로 했다. 그러면 요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지 광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겠죠? 이런 걸로요. 지역 요인이다. 그 다음에 요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걸 뭐라 할까요? 요거를 개별 요인이다 해줄게요. 무슨 요인이라고요? 개별 요인이다.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원래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이번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 옆에 있는 부동산까지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이 부동산에만 이번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네요. 이렇게.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지역에 지하철이 없었는데 지하철이 통과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교통이 편리해서 안 편리했어요? 교통이 편리해졌죠? 그러면 부동산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이 커졌어, 작아졌어요? 커졌죠? 그러면 수요는 증가할 겁니다. 그럼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영향을 주고 최종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치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일반적 요인은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고, 자, 지역 요인도 지역의 일반적 요인과 지역의 자연 요인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자연 요인은 요 지역의 뭐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아니면 지형, 지세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자연 요인이다. 그리고 지역의 일반적 요인은 또다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개별 요인은 이제 토지의 개별 요인이다. 예를 들어 어떤 토지는 도로에서 가까운 곳도 있고 먼 놈도 있죠. 이런 걸요 토지의 개별 요인이다. 건물의 개별 요인은요 1층짜리냐 5층짜리냐 뭐 이런 거 있죠. 1년밖에 안 됐냐 50년 된 거냐 이런 걸 다 뭐라고요? 건물의 개별 요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 지역에 원래 지하철이 없었는데 지하철이 통과하기로 했다. 뭐라고요? 통과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죠. 그러면 이런 거를 사람들이 살려고 안 살려고요? 서로 살려고 하겠죠.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 발생 요인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유용성은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 이런 거를요 유용성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인간에게 주는 어떤 만족감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유용성이라는 겁니다. 이때 보다 좀 세밀하게 세세하게 얘기해 본다면 주거용 부동산은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주변이 아주 공원 같은 게 들어오는 바람에 생태공원 같은 게 들어오는 바람에 쾌적해졌다는 얘기죠. 아니면 주변에 원래 지하철이 없었는데 지하철이 통과하거나 아니면요 병원 같은 대형 병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활이 편리해져서 안 편리해졌어요? 편리해졌죠. 그럼 이런 것들은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근데 이러한 수요는 반드시 그 다음에 상업용 같은 경우는 원래 장사가 좀 안 되는 지역이었는데 유동인구가 많아졌다. 그러면 그만큼 수익성이 높은 걸로 예상되죠. 그러면 만족감이 커지니까 수요는 증가할 겁니다. 공장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라든가 아니면 생산비가 절감될 것 같다. 그러면 만족감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수요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런 건 전부 다 수요를 결정한다 얘기입니다. 뭘 결정한다고요? 수요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어디 아프세요? 아프세요? 예, 그거 어떻게 해? 안타깝네.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유용성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효 수요는 반드시 구매력을 갖춘 수요만이 실질적으로 수요를 결정합니다. 이걸요, 유효 수요다 해줍니다. 유효 수요. 자, 그 다음에 희소성이라는 것은 물건이 부족한 정도, 이걸 얘기하는데, 그냥 절대량의 부족,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마존 계곡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그 분홍색 돌고래가 있는데 이게 지구상에 몇 마리가 안 됩니다. 상당히 부족한데 문제는 이거를 뭐 잡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수요에 비해서,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양에 비해서 어느 정도 부족한가 하는 걸요, 상대적 희소성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이게 조그만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죠. 근데 문제는 이걸 이용하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부족해요, 남아 도는 거야? 남아 도는 거죠. 근데 어떤 토지가, 큰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남아 돌 것 같죠? 돌 것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용하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부족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절대량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 수요에 비해서,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양에 비해서 어느 정도 부족한가 하는 걸요, 상대적 희소성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성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물리적 실체가 이전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권리의 이전 정도가 어느 정도 자유롭냐 하는 걸요, 이전성이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아파트는 3년 동안 전매를 금지시켰다. 그러면 못 팔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것도 공급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네 가지가 상호 결합하에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상호 결합해서 가치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형성 요인은 자, 옛날에는 여기에 몇 번, 두어 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요,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 다만 이 형성 요인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물어봤으니까 또 물어볼 가능성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안 물어봤기 때문에 또 물어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년째 안 보여봐요. 그러면 궁금해, 안 궁금해? 어떤 사람 안 궁금하다 해주는데, 그래도 좀 궁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년째 한 번도 안 물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또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 자, 그러니까 얘는 이쪽 볼게요. 얘는 뭘 물어보냐 하면 이게 사회적 요인이냐, 경제적 요인이냐, 아니면요 행정적 요인이냐, 이걸 주로 물어봅니다.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래서 이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냐, 이게 구분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구분한다는 게 뭐 쉽지만 않습니다. 다만 느낌으로 사회적 요인 나오면 무슨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뭐 공공시설의 상태라든가, 아니면요 무슨 복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관행, 가치관, 관습, 양식 뭐 이따위 나오면 답을 하고요, 사회적 요인이다. 그 다음에 경제적 요인 나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경제 용어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 상태, 금융 상태, 소비 상태, 저축, 기타, 무역, 환율 뭐 이따 있죠. 이런 거 나오면 답을 하고요, 경제적 요인이다. 그 다음에 행정적 요인 나오면 정부 입장에서 무슨 규제하겠다, 무슨 정책을 펴겠다, 무슨 제도를 펼치겠다, 이런 거 나오면 답을 하고요, 행정적 요인 구분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헷갈리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면 부동산 세제 상태 이렇게 나온다면 요거는 세금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제도라고요? 세금 제도. 이건 정부 입장에서의 어떤 제도 측면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적 요인입니다. 근데 세 부담의 상태 이렇게 표현한다면 얘기는 똑같은 세금 제도라 하더라도 지역마다 아니면 사람들마다 세금 부담 정도는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경제적 이익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경제적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교통 체계가 바뀌었다. 지하철 같은 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것도 경제적 요인이 되는 겁니다. 무슨 요인이라고요? 경제적. 그리고 뭐 기술 수준이 바뀌었다든가, 기술의 혁신이 있었다든가,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든가, 이런 거 답을 하고요, 경제적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지하철이 통과하기로 했다. 그러면 뭐가 바뀌었어요? 경제적 요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지하철이 통과하기로 했으면, 자,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죠? 그러니까 유용성이 증가하니까 이런 부동산은 사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는 이렇게 증가하는 바람에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를 볼 거냐면 588페이지 보겠습니다. 588페이지에 잠깐만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9번 보겠습니다. 9번. 588페이지. 자, 다음 주부터는 맨 앞부분부터 공부할 건데, 그 책도 좀 꼭 좀 들고 오세요. 밑줄도 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문제도 풀고 할 거니까. 9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3, 4월 달은 약간 이제 부족한 내용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강 같은 것도 할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빡세게 1년 동안 하시고서, 어디 가서요? 북한 가서. 어디 가서요? 북한 안 갈 거예요? 자, 혼자서 안 가겠답니다. 다른 사람 다 가겠다는데,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대박 나세요. 이쪽은 너무, 이 남한은 너무나 이제, 너무, 뭐랄까요? 그 시스템이 꽉 차갖고, 발 디딜 틈도 많지 않습니다. 약간 숨이 막히니까 그쪽은 좀 나을 겁니다. 나중에, 지금 한 20대 말, 30대 초 이렇게 밖에 안 됐잖아요. 얼마든지 그때 가서 하시면 됩니다. 9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효용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해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한다. 맞는 겁니다. 자,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 밑줄 치세요. 인간의 욕망이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수요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수요. 그 다음에 이거에 비하여 욕망의 충족수단, 밑줄 치세요. 충족수단을 다른 말로 공급이라는 겁니다. 공급. 그러니까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질적, 양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부족한 상태 있죠. 이걸 뭐라고요? 상대적 희소성해집니다. 자, 세 번째, 가치 발생 요인인 효용,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 그리고 어떤 학자는 빼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한다가 아니라 상호 결합하여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상호 뭐라고요? 결합하여. 네 가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거 빼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 상호 결합하여 가치가 결정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3번이 틀렸네요. 4번 해볼게요. 양도 가능성, 이전성이라 합니다. 이거를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으로 포함하는 견해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책은 빼기도 합니다. 빼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가치 형성 요인이 어디에요?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지. 문제에서 발생 요인이 형성 요인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아들에 영향을 주는 거지, 애 때문에 엄마한테 영향을 준다. 그럼 이상하죠?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겠네요. 엄마가 오직 못 낳았으면 애한테 맨날 욕이나 얻어 먹고 그럽니까? 자, 그래서, 자, 이런 예를 잘못된 예다. 그랬습니다. 무슨 예라고요? 잘못된 예다. 이렇게. 자, 다시 우리 그 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이번에는 이제 그 부동산 가치의 제 원칙이라고 해서 161페이지 보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자, 요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이 부동산 가치도 어떤 법칙성을 띠면서 움직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므로써 이 감정평가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하는 걸요.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재라는 게 여럿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원칙이다. 이걸 제 원칙이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은 엘리베이터라든가 아니면요 뭐 주차장 같은 게 적정히 잘 갖췄으면 가치가 높죠. 그죠? 근데 어떤 부동산은요, 가니까 주차장을 제대로 못 갖추는 바람에 짜증난다는 얘기죠? 그럼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그럼 어떤 부동산은요,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린다면 가치가 높은데, 공동묘지 근처에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주변 환경과 잘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그럼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법칙성을 띠면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런 걸 잘 알므로써, 감정평가하는데 이론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한다 하는 걸요, 제 원칙이다 해줍니다. 제 원칙은 이렇게 볼게요. 먼저, 중추적인 대원칙이다.
가장 중심이 되는 대원칙, 이걸요 중추적 대원칙이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은 내부 환경이라든가 외부 환경에 비쳤을 때, 내부적으로나 외부 환경에 비쳤을 때 가장 최고 최선으로 이용할 때가 가치가 가장 높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뭐라고요? 가치가 높다. 이게 바로 가장 중심이 되는 대원칙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대원칙인데, 요거를 부동산 내부와 관련된 원칙을요 대내적 공간의 원칙 혹은 내부적 원칙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은 그 주차장 같은 게 제대로 못 갖췄다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건 제대로 된 이용이 아닙니다. 적정히 주차장이라든가 엘리베이터 같은 걸 적정히 갖췄을 때 제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용할 때가 가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대내적 공간의 원칙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최유효용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을요 대외적 공간의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자, 어떤 부동산은 자,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부동산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동산은요 공장 한복판에 그 주택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지 않죠. 그죠? 그러면 이건 제대로 된 이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게 이용할 때가 최고 최선의 이용이다. 이런 걸요 다른 말로 최유효 이용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요? 대외적 공간의 원칙이다. 그리고 자, 시간과 관련돼서도 최유효용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이 있는데 이걸요 시간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어떤 똑같이 생긴 부동산이 있는데 어떤 놈은 미래 높은 수익이 예상되고 어떤 거는요 낮은 수익이 예상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들은 가능하면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거 있죠. 이걸 이용하고 싶을 겁니다. 이런 게 바람직한 이용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요 시간과 관련된 원칙이다 지금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원칙이라면 얘는 이제 간접적으로만 관련되어 있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간접 원칙이다 이렇게 해줄게요. 자, 먼저 자, 대내적 공간의 원칙은 이제 부동산 내부에서 최유효 이용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인데 여기는 이제 기여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배분의 원칙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수익은 처음에는 체증하다가 나중에는 체감한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요? 대내적 공간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대외적 공간의 원칙은 이제 경쟁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과 관련된 원칙은요 뭐 변동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예측의 원칙 정도 이 정도가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최유효 이용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원칙입니다. 어떻게 관련되어 있다고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원칙이라면 자, 쟤는 이제 간접적으로만 관련되는 원칙인데 어쨌거나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과 대체의 원칙 이 두 가지 정도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뜻을 잡고 이해를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말뜻. 그리고 감정평가 3방식에서 어떤 형태로 적용될 수 있냐 그런 얘기인데 아직은 감정평가 3방식을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이 용어의 뜻을 잘 모를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 정도를 그냥 간단히 기억하세요. 하나 정도 뭐라고요? 간단히 기억하시면 하나 정도 기억하셔야 나중에 시험에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조잡스럽게 잔뜩 알고 있으면 문제 못 풀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꼬박 나오니까 여기서는 한 문제 맞춰야 됩니다. 맞추는데 잡다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 못 풉니다. 제가 밑줄 친 거 있죠? 한마디 정도 딱딱 알고 계셔야 돼요. 한마디 정도 딱딱 알고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문제 충분히 다 맞춥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최중추적인 대원칙이다 해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다. 그래서 자, 이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효 이용, 가장 최고 최선으로 이용할 때를 최유효 이용이다 해줍니다.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이용을 전제로 파악되는 가치 상한선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되는 원칙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가장 최고 최선으로 이용할 때가 가치가 가장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다. 그래서 이거는 3방식의 가장 중심이 되는 대원칙입니다. 이걸 중추적 원칙이다 해주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이냐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 이제 강남역 사거리입니다. 서울의 강남역 사거리에 보면 30층, 40층짜리 건물, 상업용 건물이 즐비하다는 얘기죠. 이런 그 증비한데 어떤 갑이라는 노인분이 여기다 한 2,000평 정도의 땅을 갖고 있는데 뒤쪽에, 자, 여기다가 한 2층짜리 딱 주택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남아도니까 여기다 고추 심고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고추 이런 거 심고. 그러면 이거를 누가 보더라도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볼 때, 야, 어떻게 저렇게 이용하시냐 이렇게 할 수 있죠.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이용하는 게 아닐 겁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뭐 제대로 된 이용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야, 저기다가 한 30층짜리 오피스텔 지어서 임대 같은 거 하면, 분양 같은 거 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된 이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형태로 이용하는 게 최고, 최선의 이용인가 알아볼게요. 내부적으로나 외부 환경에 비쳤을 때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이냐 알아볼게요. 여기가 이제 30층짜리 건물을 딱 지으려고 하는데 요거를 어떤 형태로 이용하는 거냐, 요것도 복합적으로 접근해 보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요? 복합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복합적 하면 항상요 법경기 기억나셔야 됩니다. 법경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자, 맨 먼저 여기다 30층 정도로 이용하려고 했더니 25층 이상 올라가는 것은 불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자, 용적률, 건폐율 같은 거 따져봤을 때 25층 이상 올라가는 건 불법이라는 얘기죠. 그럼 불법적으로 이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법률적 측면에서는 합법적인 이용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용하라고요? 합법적인 이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럼 25층 정도 이용하려고 했더니 20층 이상 올라가는 것은 아무래도 언덕배기 같은 게 있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지역의 지형, 지세, 지질 기반 이런 거 비추었을 때 20층 이상 올라가는 것은 물이 안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죠. 기반시설 같은 게 제대로 안 갖췄으면 물이 내려가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갈 수 있죠. 그죠? 아니,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아무래도, 자, 물리적으로는 채택이 가능해야 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 20층 이상 올라가는 것은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수돗물이라든가 아니면 하수구물이 안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렇게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물리적으로 채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할 건데, 자 15층까지 지을 때까지는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오는 수입이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간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속 올려야 될 겁니다. 근데 15층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분양이 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한 층 더 올렸더니 건축비는 1억인데 여기서부터는 분양대금이 한 7천만 원밖에 안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올리게 되면 손해죠. 자, 여기서부터 한층 더 올렸더니 이때부터는 건축비는 얼마라고요? 1억인데 분양대금은 7천만 원밖에 안 들어올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럼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기서부터는 올렸다가는 들어온 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요, 세 번째는 최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할게요. 어떤 부동산이 내부적인 요인이라든가 외부 환경에 비쳤을 때 제대로 된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유효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법적인 이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최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이용이 내가 죽고들랑 수익이 발생한다, 이런 거를 합리적이다 하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할 수 있어야 되지 50년 있다 수익이 실현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인 이용이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해볼게요. 어떤 부동산이 내부적 요인이라든가 외부 환경에 비쳤을 때 가장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요, 합법적인 이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최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익은요, 합리적으로 이익이 발생해야 되죠.
이랬을 때가 가장 제대로 된 이용이라는 얘기죠. 이때가 부동산 가치가 가장 높다는 얘기다. 이때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최유효 이용과 관련돼서 부동산 내부와 관련되어 있는 원칙, 외부와 관련되는 원칙, 요거 하기 전에 먼저 간접 원칙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간접 원칙은 간접적으로만 적용되는 원칙인데, 자, 먼저 수요 공급의 원칙은 어쨌거나 부동산도 일반 재화인 맥주라든가 수박처럼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요, 가격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이게 적용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 가치의 이중성의 근거다 해줍니다. 뭐의 근거라고요? 이중성인 거. 이 무슨 얘기냐면, 자,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균형 가치가 결정됐다고 치자. 자, 이때 만약에 수요가 증가했다 치자. 맨 먼저 뭐가 증가했다고요? 수요가 증가한다. 첫 번째.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치가 올라갔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 아파트 가치가 올라갔다 그러면 건설업자가 그 지역을 가만둬야 안 놔둬요? 그만두지 않고 아파트 막 지어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또 공급이 또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증가한다고요? 공급이 옛날보다 가격이 좋은 한은 계속 아파트 지어댈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또 공급이 또 증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부동산 가치 이중성이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려는 이유는 자꾸 부동산 가치는 끊임없이 변동한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체의 원칙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체의 원칙은 부동산 가치는 대체 가능한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 있죠?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비 맥주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트 맥주가 있다. 이렇게. 얘네들은 맛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거 거의 비슷하다고 치자. 생긴 것도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맛이라든가 생긴 거라든가 품질 같은 게 거의 비슷하다면 사람들은 가능하면 싼 놈을 소비해요? 비싼 놈을 소비해요? 싼 놈을 소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한 1,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는 한 3,000원 정도에 팔고 있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만족감도 비슷하고 맛도 비슷하고 그러면 가능하면 싼 놈을 소비해요? 비싼 놈을 소비해요? 싼 놈을. 그러니까 오비를 서로 막 더 많이 사 먹으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오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니까 얘는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하이트는 사람들이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니까 가치는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만족감이 비슷하다면, 자, 비싸게 팔면 손해라는 얘기죠. 안 팔리니까. 무슨 얘기 하겠나요? 똑같은 논리로, 자, 이 부동산에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삼성 아파트가 딱 있습니다. 삼성 아파트가 있고, 여기는 이제 대림 아파트가 딱 있는데, 둘 다 생긴 것도 비슷합니다. 지은 연도도 비슷하고 내부셔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있고 생활 근거가 이러한 얘기죠. 그죠? 생활 근거가 이건데, 자, 그러면 이 삼성을 소비하나 대림을 소비하나 만족감에는 큰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생긴 것도 비슷하고 애들 학교도 근처에 있고 비슷하다면 만족감에는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는데 얘는 1,000만 원에 그 거래가 되고 1,000만 원에 요번에 내놨고 얘는 한 1,500만 원 정도가 형성돼 있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가능하면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싼 놈을 소비해요? 비싼 놈 소비해요? 싼 놈을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을 평소 늘려서 하려고 할 겁니다. 같은 돈이라면. 그러니까 얘는 서로 구입하려니까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얘는 사람들이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요? 대체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는 자, 이 단독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대체 가능한 주변 대화 있죠? 받고 소비에도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는 재화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얘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럼 최근에 거래했던 가격을 가지고 약간 수정이 좀 되죠. 차이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걸요, 전부 다 비교 조정 작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 같은 걸 가지고 비교해서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 다 뭐라고요? 비교 조정 작업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3방식에 다 나오는 얘기니까 지금은 그냥 가볍게 그런 게 비교 조정 작업의 근거다. 거래 사례 비교법 이런 거의 근거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대내적 공간의 원칙이다 해서 부동산 내부에서 최유효 이용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을요, 대내적 공간의 원칙 해줍니다. 대내적 뭐라고요? 공간의 원칙이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기여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에는 세트로 움직입니다. 세트로. 자, 여기 똑같이 생긴 호텔이 있습니다. 비슷한 지역에 호텔이 있는데 요건 A라는 호텔, 얘는요 B라는 호텔인데, 자, 똑같은 지역에 있는 호텔입니다. 그리고 생긴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다고요? 생긴 것도 거의 비슷한데 얘는 7억 정도의 가치가 형성되어 있고 얘는요 14억 정도의 가치가 있답니다. 아니, 생긴 것도 비슷하고 같은 지역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왜 이렇게 그 가치가 싸고 얘는 가치가 이제 비싸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했더니 잘 봤더니 얘는 주차장 설비가 제대로 못 갖췄습니다. 얘는요 주차장 설비가 제대로 갖췄다는 얘기죠. 그럼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차 세울 데 없으니까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요.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장사가 안 되니까 가치가 떨어지고, 장사가 잘 되면요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이게 장사가 잘 돼야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권리금 많이 박파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할래다 다 이쪽으로 오니까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부동산을 내부 구성 요소 간에 갖출과 적정이 다 갖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요 균형의 원칙에 부합된다 해줍니다. 균형의 원칙에 뭐라고요? 부합된다. 자, 부동산의 가치는 제대로 된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적정이 균형을 이룰 때 가치가 높다. 그런 게 최유효 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동산을요 균형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균형의 원칙에 뭐라고요? 위배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아직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이렇게만 기하세요. 자, 이렇게 균형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기능적 감가라는 걸 해야 됩니다. 무슨 감가라고요? 기능적 감가. 이렇게 3방식 할 겁니다. 3, 4할 때를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기능적 감가의 원인을 제공한다. 자, 그럼 좋다. A라는 호텔 주인이 지금 현재는 7억짜리인데 여기다가 한 3억 정도를 투입해 갖고 자, 주차장 설비 했다고 치자 하니까 원래는 생산비를 합치게 되면 부동산 가치가 10억 이하 되죠. 그죠? 근데 한 14억 정도의 가치도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단순히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생산 합친 게 아니라 내부 구성 요소들이 수익 창출에 어느 정도 공헌했냐, 공헌도, 기여도를 좀 더 합친 거라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요? 기여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처음엔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부동산의 가치는 단순히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라 내부 구성 요소들이 수익 창출에 어느 정도 공헌했냐. 그러니까 이 주차장 설비가 사람들 끌어모으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이런 걸 전부 합친 게 바로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기여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기여의 원칙에 따라 이렇게 3억을 투자했더니 균형이 맞아 떨어졌죠? 균형이 딱 맞아 떨어졌죠? 그죠? 이걸 균형의 원칙에 선행하는 원칙이다. 집니다. 균형의 원칙이 뭐라는 원칙이라고요? 선행하는 원칙이다. 그리고 이렇게 3억을 추가로 투입했더니 가치가 훨씬 커졌죠? 그러니까 이것도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의 기준을 제공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하려고 하시고 뭐 그런 내용이구나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수익 배분의 원칙 알아볼게요.
자, 어떤 회사가 이제 그 물건 만들어 팔게 되면 이제 매출액이 생길 겁니다. 이걸 수익이다 해줄게요. 매출액이 생길 거죠? 수익이다. 이 수익을 수익 창출에 공헌한 자들한테 나눠줘야 될 겁니다. 먼저 노동자들한테는 임금의 형태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본을 투입한 자들한테는 이자라든가 배당 이런 거 줘야 되겠죠. 그리고 경영자들한테는 이익의 일부를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토지를 제공한 자들한테는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 줘야 되죠. 이렇게 줘야 되는데 결국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익이 창출되니까 이런 것들에는 함수관계가 있다 해줍니다. 펑크션이다. 뭐 이런 게 있다 치면 됩니다. 이때 이 수익이 생기면 노동자본 경영에 우선해서 배분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한테 월급 같은 거 안 주게 되면 다 빠져나가려고 하죠. 다 도망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본, 그러니까 은행한테 이자 같은 거 안 주게 되면 얘들은 돈을 다 빼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경영자들한테 돈을 제대로 안 주게 되면 얘들은 스카우트 당합니다. 다른데. 됐죠? 그러니까 먼저 여기다가 배분해 줘야 돼요. 배분해. 그리고 이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토지라는 것은 얘 같은 경우는 만드는데 생산비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아, 얘는 들어갔죠, 참. 예, 얘는 생산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받아야 되는데 토지라는 거는 애초에 생산비가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 아닙니까? 신이 있으면 신이 공짜로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토지는 배분받을 금액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지역에 수요가 좀 있으면 배분받는 거고 없으면요 하나도 배분받을 게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제학에서는 이 토지에 배분되는 것은 맨 나중에 배분해줘야 되는 일종의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3방식에 특히 수익방식에 토지잔여법이라고 있는데 토지잔여법의 근거를 제공하는 게 뭐라고요?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뭐라고요?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지역에다가 20층짜리 건물을 좀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15층까지 지을 경우에는 15층까지 지을 때는 그 여기서부터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온 수입이 있죠. 요게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15층까지는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오는 수입이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럼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5층 이상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한 층 더 올렸더니 건축비는 1억인데 여기서부터는 분양이 좀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분양대금은 아까 얼마라고요? 7천만 원밖에 안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지역에다 무턱대고 건물을 무진장까지 올린다고 해서 수익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수익이 체증하다가 체증한다 할게요.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들어온 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체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이걸 뭐라고요?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추가 투자할 때도 여기까지만 추가로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걸요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 해줍니다.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금까지가 이제 부동산 내부에서 최유효 이용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을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대외적 공간의 원칙. 맨 먼저 경쟁의 원칙. 얘는 이제 말뜻만 좀 하시면 됩니다. 말뜻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지역이 있는데 갑자기 여자 고등학교가 딱 들어왔습니다. 여자 고등학교가 딱 들어오니까 어떤 아줌마가 잽싸게 요 앞에다가 라면집을 딱 차렸습니다. A라는 라면집. 그러니까 잽싸게 차리니까 자, 그 여학생들이 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애들 요 라면집은 막 손님이 넘치겠네요. 그러면 정상 이상의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네요. 정상 이상의 이윤을 초과이윤 이렇게 해줄게요. 무슨 이유라고요? 초과이윤. 그러면 이러한 초과이윤을 얻는 곳에는 다른 아줌마들이 가만둬야 안 놔둬요? 가만두지 않겠죠? 조금 있어봐요. 그러면 우후죽순 막 라면집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점점 초과인은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다른 아줌마들이 들어와서 라면집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먹을 게 있는 한은 뭐가 있다고요? 먹을 게 있는 한은 계속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초과 이윤은 경쟁을 야기하고 이 경쟁을 통해서 초과 이윤은 다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럼 이러한 초과이윤 때문에 처음엔 가치가 높을지언정 나중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요? 경쟁의 원칙이다 해줍니다. 무슨 원칙이라고요? 경쟁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적합의 원칙 알아보겠습니다. 적합의 원칙은 어떤 부동산이 있다면, A라는 부동산이 있다면 이 주변 환경과 적합하게 이용할 때가 가치가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적합의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은 아무래도 주거지역에 있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상가는요 상업지역에, 공장은요 공업지역에 있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요? 적합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아까 같이 자, 이 공장 한복판에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주변 환경과 잘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적합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는 이 나중에 경제적 감가라는 걸 해야 됩니다. 무슨 감가라고요? 경제적 감가. 그냥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무슨 감가라고요? 경제적 감가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이런 걸 나중에 할 거니까 이렇게 하세요. 경제적 감가의 원인을 제공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적합의 원칙과 약간 비슷한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얘는 적합의 원칙이 뭐냐면 어떤 부동산이 제대로 된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유효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 적합하게 이용해야 된다는 어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원칙이죠. 이런 게 적합의 원칙이라면 여기와 비슷한 용어가 외부성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외부성의 원칙은 이 부동산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 하는 어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원칙이죠. 이런 거 뭐라고요? 외부성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어떤 적합의 원칙은 어떤 부동산이 좀 제대로 된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유효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 적합하게 이용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강조하는 개념이 뭐라고요? 적합의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가 이제 대외적 공간의 원칙 알아봤고, 자,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요거는 뭐 꽤 될 것 같은데요. 자, 예를 들어 한 100억 정도, 100억이다. 얼마라고요? 100억이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 환경이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 나가죠. 뭐 고등학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요 무슨 뭐 전쟁 위험도 생길 수 있는 거고, 하거나 주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제반 환경이 변하면서 계속 변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적 요인도 계속 변할 수 있죠. 내부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없다가 새로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요 옥상을 새롭게 이용하게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요 부동산도 언젠가는 철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되죠.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감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이라든가 내부적 요소에 따라서, 내부적 요인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변동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무슨 원칙이라고요? 변동의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끊임없이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한 다음에 이 날짜의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말 기준으로 얼마다, 아니면 저번 달 말 기준으로 해서 얼마다 이렇게 줘야 됩니다. 아니면 오늘 현재 얼마다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요거를 기준 시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정 시점을 정한 다음에 이 날짜의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걸 기준 시점이라 하는데, 요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기준 시점이 언제냐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뭐라고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요 날짜를 기초로 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이거 되겠죠? 이걸 뭐라고요? 기준 시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측의 원칙. 예측의 원칙은 이렇게, 자, 알아볼게요. 예측의 원칙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디 갔냐면, 이거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과거의 수익 실적보다는, 뭐라고요? 과거의 수익 실적보다는, 지금까지의 수익 실적보다는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 있죠?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지하철이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면 상가 같은 건 높은 수익이 예상되죠. 서로 막 구입하려고 하겠네요. 만약에 5년 뒤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그 수익성이 떨어지죠? 그럼 이런 거는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과거의 수익 실적보다는 앞으로 예상되는 미래 수익 있죠?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다는 얘기죠? 이걸요, 예측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무슨 원칙이라고요? 예측의 원칙. 그래서 나중에 그 3방식 중에 수익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미래 예상되는 순수익을 환원율이라는 걸로 나누어서 곧바로 계산합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의 가치다. 이런 거에 가장 큰 근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미래 예상되는 수익 있죠? 요걸 근거로 한 환원율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 방식에 근거를 제공한다는 얘기죠. 수익 방식이 뭐라고요? 근거를 제공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자, 여기다 딱 해서 얘는 이제 3방식의 중추적인 역할하는 게 뭐라고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다. 그리고 얘는 준용의 원칙에 선행하는 원칙이다. 그리고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의 기준이다.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의 기준이다. 그리고 얘는요, 기능적 감가의 원인을 제공한다. 그리고 얘는요, 토지 잔여법의 근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의 기준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얘는 말 뜻만 하시면 되고, 얘는요, 경제적 감가의 원인을 제공한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요, 얘는요, 자, 기준 시점 확정의 근거다. 기준 시점 확정의 근거고, 얘는요, 수익 방식. 자, 환원이율, 순수익 있죠? 이런 거를 결정하는 그 근거가 예측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수요 공급의 원칙은 부동산 가치 이중성의 근거다. 이렇게. 대체의 원칙은요, 요거는 비교 조정 작업의 근거다. 그러니까 비교 조정 작업이 거래 사례 비교법 같은 거 있죠? 이런 거에 근거를 제공하는 게 뭐라고요? 대체의 원칙이다 해줍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 볼게요. 자, 어디냐면, 자, 588페이지. 58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는 문제가 많지 않아서 한번 볼게요. 58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따가도 문제 풀 겁니다. 10번 볼게요, 10번.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가격의 제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원래는 정확히 얘기하면 부동산 가치의 원칙 해줘야 되는데, 부동산 가치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서 평가활동의 지침으로 삼겠다는 얘기죠.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변해나가냐, 그런 얘기죠. 2번 볼게요. 대체의 원칙은, 자, 아까 얘기한 잘 생각해 볼게요. 자, 삼성 아파트가 있고 대림 아파트가 있다면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싼 놈을 소비해요? 비싼 놈을 소비해요? 싼 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비슷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거래 사례 비교법 이런 거에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대체의 원칙은 대체성이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유용성이 만족감을 얘기합니다. 만족감이 동일할 때는 가장 가격이 싼 놈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볼게요. 균형의 원칙은, 자, 괄호 열어보세요. 괄호 열고,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까지 한 다음에 괄호 닫고, 다시 읽어볼게요. 균형의 원칙은 괄호 열고,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한 다음에 괄호 닫고, 그런 다음에 부동산 구성 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유효 이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 지금부터 괄호 친 거 빼고 읽겠습니다. 괄호 빼고. 자, 균형의 원칙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적절히 갖춰야 되죠. 균형을 이룰 때 가장 가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입니다. 읽어볼게요. 균형의 원칙은 괄호 친 거 빼고 부동산 구성 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유효 이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겁니다. 다만 괄호 친 게 틀린 겁니다. 자,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이 아니라, 자, 얘는 적합의 원칙은 내부적 원칙이에요? 외부적 원칙이에요? 외부적 관계의 원칙이라고 했죠? 외부적. 그러니까 내부적이 아니라 외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 의미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외부적 관계. 자, 무슨 얘기 하겠나요? 아니,
얘는 내부적 원칙, 얘는 뭐라고요? 외부적 원칙 아닙니까? 대외적 공간은.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 볼게요. 기여의 원칙 볼게요. 기여,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 얘는 부동산의 가치는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라 내부 구성 요소가 수익 창출에 어느 정도 공헌했냐, 공헌도를 보조로 합친 거라는 얘기죠. 이걸요, 기여의 원칙이다. 읽어볼게요.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가 각각 기여하여 부동산 전체 가격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동의 원칙은, 자, 부동산의 가치는 내부적인 요인이라든가 외부 환경에 비춰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변화, 행정적으로 다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이런 거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변동의 원칙이다. 읽어볼게요. 자, 변동의 원칙은 재화의 가격이 그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부동산의 가격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라든가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개별적 요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변동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나오면 요거는 조금, 자, 이 길게 나온 건데 이따가 문제 푸는 것들은 간단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자꾸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 균형의 원칙은 이제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 잘 이루어져야 가치가 높구나. 그렇지 않으면 기능적 감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죠. 다시 해요? 다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걸 말이 되는 거를 주문해야 되니까 아닙니까? 저 혼자 떠들고 저 혼자. 자,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이 기초 이론 중에 마지막 테마인 지역 분석, 개별 분석 할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